1944년 12월 17일 오전 7시 SS 상급 돌격 대지도자 요아힘 파이퍼는 그의 판터 전차 포탑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벨기에 빌링겐 마을에서 미군 포로들이 그의 종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29살이었습니다. 그는 새 전선에서 온영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백엽 기사철 십자장을 수운했습니다. 그는 독일 국방군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단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부대원들은 방금 5만 갤런의 미군 휘발유를 노획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투단 전차 모두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한 보급소의 연료는 히틀러의 대공세 첫날 제6기갑군 전체에 할당된 양보다 많았습니다. 표준적인 독일 교리는 승리를 축하하고 즉시 서쪽으로 진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퍼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그의 전차병들이 미군 연료를 독일 전차에 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했습니다. 제리캔의 수를 세었습니다. 연료의 품질을 따져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벨기에의 새벽, 노획된 미군 휘발유의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아힘 파이퍼는 독일이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전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학 때문이었습니다. 석유의 수학이었습니다. 1944년 12월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은 독일의 야망이 묻힌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데이 이래로 독일군은 프랑스를 잃었습니다. 벨기에도 잃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국경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은 라인강을 건너 독일 본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료 부족은 대부분의 독일 병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독일 국방군을 이미 마비시켰습니다. 루마니아의 플로이에슈티 유전은 독일 석유의 40%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유전은 8월에 소련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은 독일의 합성 연료 공장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생산량은 1944년 초 하루 12만 4천 배럴에서 9월에는 5천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휘발유를 아껴야 했으므로 신참 조종사들은 1942년에 받았던 240시간 대신 110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미군 조종사들은 평균 350시간을 훈련했습니다. 기갑 사단들은 보급 지역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티거 전차는 1갤런당 약 0.8km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판터 전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단 한 개의 전차 대대도 하루에 수천 갤런을 소모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무렵 독일군은 운송을 위해 100만 마리가 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군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독일 국방군에서는 수의사가 군의관보다 많았습니다. 보병 사단들은 트럭을 위한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말을 이용한 수레에 보급품을 싣고 걸어서 행진했습니다.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독일은 군사 작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약 20만 톤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만 톤 미만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프로이센 지하 벙커에 있던 아돌프 히틀러는 모든 것을 바꿀 최후의 도박을 구상했습니다. 작전명은 바흐트 암 라인, 즉 라인강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르덴 숲의 취약한 미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85마일을 달려 안트베르펜에 도달하고 연합군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연합군이 단독 강화를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히틀러가 전체 공세에 500만 갤런의 연료만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의 작전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더라도 안트베르펜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결책은 도중에 미군 연료 보급소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미군이 방어선 후방에 대규모 연료 저장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갤런, 어쩌면 수백만 갤런이었습니다. 첩보 보고서는 모호했지만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충분한 미군 휘발유를 노획하면 공세는 영국 해협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보급소들을 점령하지 못하면 확실한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요아힘 파이퍼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판돈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1915년 1월 30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장교 계급이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15살에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했습니다. 19살에는 SS에 입대했습니다. 전투 임무를 요청하기 전에는 하일리히 힘러의 개인 부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동부전선에서 3년간 복무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을 거쳤습니다. 28살에는 연대장이 되었습니다. 라이프 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사단은 총통의 개인 경호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엘리트 기갑 사단으로 변모했습니다. 파이퍼는 대담함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르코프에서 그는 20km를 소련군 방어선을 뚫고 구원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포위된 보병 사단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그의 연대는 5대1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군과 미군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전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적의 요새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우회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다른 지휘관들이 멈췄을 때 밤에 움직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자주 성공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또한 더 어두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포로들이 총살당했습니다. 동부전선은 그곳에서 복무한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를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의 부대는 나중에 그가 전범으로 재판받게 될 잔악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12월에 그는 단순히 공세에 가장 중요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최고의 기갑 지휘관이었습니다. 파이퍼 전투단은 4,8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30대의 티거의 전차를 포함한 117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티거의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또한 149대의 하프트랙과 24문의 야포가 있었습니다. 총 800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제6기갑군보다 먼저 메즈강으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공병들이 파괴하기 전에 휘의 다리들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사단들을 위해 징용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시간표는 24시간 안에 메즈강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흘 안에 안트베르펜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퍼는 히틀러에게 직접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로와 보급품, 그리고 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선봉의 선봉, 즉 미군 방어선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창끝을 지휘했습니다. 파이퍼의 도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나흘 동안 일어난 일들은 히틀러의 최후 공세에서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퍼가 전쟁 전체를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0분. 아르덴 숲이었습니다. 1600문의 독일 야포가
80마일 전선에서 동시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90분간 계속된 포격이었습니다. 북쪽 몬샤우에서 남쪽 에흐턴 아우까지 미군 진지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무정의를 가진 전방 관측병들은 쓰러졌습니다. 통신선은 단절되었습니다. 지휘소들도 포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7시 3개의 독일군이 안개와 눈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미군은 완전히 기습당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퍼 전투단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파이퍼는 란저라트 마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정보다 16시간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 개의 미군 정찰소대가 독일 공수연대 전체를 저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명의 미군 보병과 4명의 전방 관측병이었습니다. 500명의 독일 공수부대원과 맞섰습니다. 총격전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수부대 지휘관은 진지가 정리될 때까지 징역을 거부했습니다. 파이퍼의 전투단 전체는 그들 뒤에서 엔진을 가동한 채 귀중한 연료를 소모하며 도로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7시 30분, 어둠 속에서 예정보다 14시간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도대체 무엇이 지연을 초래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전진했습니다. 그는 공수연대의 지휘소를 발견했습니다. 호프만 대령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파이퍼보다 계급이 높았지만 파이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파이퍼는 멈춘 이유를 물었습니다. 호프만 대령은 적이 너무 강하고 전장이 지뢰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파이퍼는 테이블에서 지도를 잡고 2개의 총검으로 그것을 등불 옆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공수대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미군 진지를 직접 정찰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대대장은 직접 정찰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 대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파이퍼는 전화를 쾅 내려놓으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한 개의 소대뿐인데 하루를 낭비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는 호프만의 공수대대 중 하나가 그의 공격에 합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4시로 작전 개시 시각을 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군 지뢰밭을 뚫고 곧장 돌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차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예정보다 16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미 도로에 갇혀 연료 균량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공세에는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전체 계획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4시 30분 란저라트였습니다. 파이퍼의 종대는 마침내 전진했습니다. 판터와 티거 전차들이 어둠 속을 굉음을 내며 나아갔습니다. 공수대대는 장갑차보다 앞서 전개하며 보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미군 저항에 부딪혔지만 우회하여 서쪽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오전 6시 30분 파이퍼 전투단은 부흐홀츠역에 도달했습니다. 미군 후방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보급병과 공병들입니다. 제394 보병연대 제3대대의 일부였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들이닥쳤을 때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들은 도망쳤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하프트랙은 SOS 보병들을 쏟아냈습니다. 전투는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파이퍼는 한 개 대대 전체의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수십 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15대의 M10 구축 전차와 50대의 정찰 차량을 노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종대에게 즉시 계속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혼스펠트를 향해 북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전 7시 아르덴 숲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혼스펠트에 도달했습니다. 혼스펠트는 제99 보병 사단의 휴식 지역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전선 근무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독일 포타니 거리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때 파이퍼의 전차들이 나타났습니다. 판터 전차들이 세 방향에서 마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군 기갑 부대들은 황급히 대응했습니다. 엠사 셔먼 전차들은 기동하려 애썼습니다. 구축 전차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포로 달려갔습니다. 초기 교전에서 4대의 독일 전차가 격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이퍼는 1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몇 분 만에 압도당했습니다. 혼스펠트가 함락되었을 때 파이퍼의 정보장교는 흥미로운 것을 보고했습니다. 미군 보급관이 근처에 연료 보급소를 언급했습니다. 빌링겐에 있었습니다. 약 5만 갤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표준 교리는 할당된 경로를 고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웨즈 강을 향해 서쪽으로 진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차적인 목표에 의해 경로를 이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이퍼는 자신의 연료 게이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전차들은 13시간 동안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도로 상태, 진흙투성이, 지형, 그리고 끊임없는 전투를 뚫고 약 2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계획자들이 추정했던 것의 2배였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링겐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연료를 점령하고 전투단 전체에 연료를 재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의 진격을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 빌링겐입니다. 시간은 1944년 12월 17일 오전 7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제99 보병 사단의 본부였습니다. 월터 라우어 소장의 지휘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12대의 엘포 그레스호퍼 정찰기를 갖춘 미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료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파이퍼의 전차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30분 정도의 경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워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대피했습니다. 비행장은 급히 버려졌습니다. 몇몇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지만 파이퍼의 판터 전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오전 7시 15분까지 빌링겐은 캠프 그룹의 파이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파이퍼는 연료 저장소를 보았습니다. 미군 제리캔들이 줄지어 끝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리브색으로 칠해진 5갤런짜리 이 용기들은 위장망 아래 깔끔한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에 달했습니다. 혼스펠트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 병참 장교가 파이퍼에게 수량을 알려주었습니다. 약 5만 갤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료는 고급 80옥탄 휘발유였습니다. 캠프 그룹의 파이퍼의 모든 차량에 완전히 재급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다면 최소 50마일 이상 더 주행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파이퍼는 부대에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급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차, 모든 하프트랙, 모든 트럭이 급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빈 제리캔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미군 제리카인을 움켜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미군 휘발유를 독일군 연료 탱크에 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판터 전차와 티거 전차, 하프 트랙들이 벨기에 깊숙이 전진할 미군 연료를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파이퍼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켄 자체는 독일의 발명품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전쟁 이전에 이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손잡이와 부력을 위한 공기주머니, 그리고 오염을 방지하는 주입구를 갖춘 뛰어난 디자인의 용기였습니다. 연합군은 영국제 플리미스컬리에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고 햇볕에 터지며 주유시 깔때기가 필요한 사각형 양철 캔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 제리캔을 노획했습니다. 그들은 그 디자인을 복제하여 현재 수백만 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료 자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산이었습니다. 80옥탄의 고품질 휘발유였습니다. 텍사스산 원유로 정제되었습니다. 이 연료는 유조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운송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노르망디 해변에서 최전선 보급창까지 수백만 갤런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물류망을 통해 분배되었습니다. 파이퍼는 물류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벌지 전투 전체 공세에 500만 갤런을 할당했습니다. 세계의 군대에 약 20만 명의 병력을 위한 양이었습니다. 미군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50마일 이내에 있는 보급창에 그만큼의 연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의 프랑스 횡단 작전을 지원했던 수송 시스템인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3개월 동안 41만 2천 톤의 보급품을 운송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연료였습니다. 파이퍼는 5만 갤런의 연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개의 작은 보급창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보급창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군 물류 시스템에서 반올림 오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이 모든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의미는 눈처럼 그에게 쌓였습니다. 빌링겐에서 요아임 파이퍼가 그 순간 깨달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일은 너무나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어 편의상 작은 마을에 보관하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벙커도 아니었습니다. 최고 보안시설 아래 보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몇 위장망 아래 길가에 쌓여 있었고 병참 중대가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연료에 대해 부주의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라 낭비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단일 리터의 연료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적의 보급품을 노획해야만 하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일주일 이상 작전을 유지할 만큼의 연료조차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이퍼는 러시아 전역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독일 사단들이 카프카스 유전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정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루프트바페 전투기들이 말에 의해 활주로로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연료 트럭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기갑대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류 문제이며 더 나은 계획, 노획한 소련 연료, 독일 석탄을 통한 합성 생산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빌링겐에서 미군 보급 보고서에는 한 단락도 할애되지 않을 작은 미국 보급창에서 그의 정예 SOS 캄프그룹에 급유하면서 파이퍼는 전쟁의 근본적인 산수를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석유의 60%를 생산했습니다. 하루에 5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천연 석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대부분 소련이 막 점령한 루마니아산 석유이거나 연합군 폭격기들이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합성 생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44년 12월까지 독일의 합성 연료 생산량은 1월에 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루프트와페는 항공 휘발유를 너무 엄격하게 배급하여 전투기 조종사들은 1942년보다 70% 적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의 연료 할당량은 군사 계획관들이 전투작전 유지에 필요하다고 말한 양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위대한 방역작전, 즉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도박은 성공하기 위해 미군 연료 보급창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플랜 B도 아니었습니다. 전체 공세는 적의 연료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파이퍼는 노획한 미군 휘발유에 둘러싸인 채 빌링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독일이 적의 자원을 훔쳐서만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면 독일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생산력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미국이 무제한의 연료를 바다 건너 운송할 수 있는 반면 독일은 전차를 100마일 이동시킬 만큼의 연료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의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파이퍼에게 부대가 재급유되었으며 징역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이퍼는 급유에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45분이 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45분이 걸렸습니다. 독일 국방군에서 가장 강력한 캄프그룹에 완전히 급유하는데 말입니다. 미군이 도로 옆에 충분한 휘발유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파이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임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뇌즈강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점령하고 뒤따르는 사단들을 위해 그 다리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패배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이퍼는 진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린유비를 향해 서쪽으로 최고 속도로. 부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판터 전차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티거 전차들이 굉음을 냈습니다. 117대의 전차들이 미군 휘발유를 가득 채운 채 벨기에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시간과 연료 소모, 그리고 분명히 다가올 연합군의 대응에 맞서 경주하듯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파이퍼는 이제 대부분의 독일 병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 고위 사령부의 대부분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히틀러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진주만 공격 나흘 뒤 미국에 선전포고한 1941년부터 끝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100배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적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계화된 전쟁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전차와 비행기, 트럭이 모두 석유로 움직이는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그것이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7일. 시간은 낮 12시 30분. 바우니의 교차로였습니다. 파이퍼의 부대는 린유비를 향해 서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전차들이 미군 수송대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제285 야전 포병 관측 대대 B포대 소속이었습니다. 30대의 차량과 경무장 정찰 병력이었습니다. 미군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판터 전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수송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 차량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몇 분 내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약 150명의 미군이 항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파이퍼의 명성을 영원히 정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미군 병사들은 무장 해제된 후 교차로 근처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SS 부대원들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말메디 학살이었습니다. 84명의 미군 포로가 살해되었습니다. 일부는 서 있는 자리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다가 머리에 권총 사격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학살이 발생했을 때 파이퍼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봉부대와 함께 앞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의 캄프그룹의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학살은 미군 부대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시간 내에 미군 부대 전체에 SS 포로를 받지 마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미 해이해져 있던 전쟁의 규칙들은 그날 아르덴에서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파이퍼에게는 이것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자신을 막기 위해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비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임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타벨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제대로 된 방어를 조직하기 전에 뇌즈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연료 게이지는 충분한 휘발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획한 미군 휘발유였습니다. 다리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8일 0345시 벨기에 스타블로였습니다. 파이퍼의 선두 전차들은 어둠 속에서 마을로 접근했습니다. 도로는 암블레브 강 위에 돌다리까지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도로는 넓게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기갑부대의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트루아퐁으로 이어서 뇌즈강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스타블로에는 미군 방어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공병대였을 것이며 일부 보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이퍼는 새벽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면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야간 징역으로 운을 시험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퍼가 기다리는 동안 스타블로에서는 모든 것을 바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바로 북쪽 프랑코샹 도로를 따라 미군 3번 연료 보급창이 위치했습니다. 이 보급창에는 200만에서 300만 갤런의 휘발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리캔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로 5마일에 걸쳐 나무 아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 제1군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료 집적지였습니다. 수주 동안 여러 사단에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캄프그룹의 파이퍼가 안트베르펜까지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휘발유였습니다. 그러나 파이퍼는 그 보급창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독일 정보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상황 지도에는 빌링겐과 스타블로의 예상 연료 보급창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바로 북쪽에 있는 대규모 보급창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300만 갤런의 휘발유가 있었습니다. 5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개월 전 막 편성된 벨기에, 제5 퓨즐리어스 소속 60명의 벨기에, 경비병 외에는 방어 병력이 없었습니다. 파이퍼가 스타블로에 대한 아침 공격을 위해 전차들을 배치하는 동안 미군과 벨기에군은 3번 보급창의 연료를 서둘러 대피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미 5군단 병참부서의 조셉 윌슨 대위는 필요한 모든 차량을 징발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럭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리캔들을 철도 차량 기지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526기갑 보병대대의 임시지휘관 폴 솔리스 소령은 프랑코샹 도로 입구에 57mm 대전차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차들이 스타블로를 돌파하면 그 도로를 따라 곧장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료 보급창을 향해서 말입니다. 12월 18일 새벽이 밝자 파이퍼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티거 전차가 스타블로로 향하는 다리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선두 전차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전차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60명의 SS 전차 척탄병들이 도보로 진격했습니다. 미군 방어병력은 가진 모든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기관총, 대전차포, 박격포를 사용했습니다. 독일군은 완강히 저지당했습니다. 파이퍼는 공격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판터 전차들이 사격 위치를 잡기 위해 기동했습니다. 포병은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보병들은 건물들을 통해 진격했습니다. 오전을 넘어서자 독일군이 결국 돌파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았고 장비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군 방어 병력은 밤사이 마을로 급파된 병력으로 임시방편의 방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526기갑 보병대대 A중대장 로이드 미첼 대위는 독일 전차들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코샹 도로에 있는 연료 보급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이퍼의 전차들이 그곳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첼은 휠라이트 중위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프랑코샹 도로를 따라 3번 보급창을 향해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벨기에 병사들은 여전히 연료를 대피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갤런의 연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스타블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도로를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미첼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리캔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타블로에서 북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자연적인 움푹한 곳에 휘발유를 도로에 뿌렸습니다. 수십 개의 캔을 비웠습니다. 너비가 50피트에 달하는 연료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성냥을 던졌습니다. 휘발유는 굉음을 내며 불붙었습니다. 불길은 30피트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도로를 가로막는 뚫을 수 없는 불벽이었습니다. 그 초기 화재로 12만 4천 갤런의 연료가 타올랐습니다. 이는 파이퍼가 빌링겐에서 노획한 양의 2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이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솔리스 소령은 독일 전차들이 스타블로에 진입하자 도로를 따라 후퇴했습니다. 그는 연료 보급창에 도착하여 벨기에 경비병들에게 불 위에 연료를 더 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불을 계속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벨기에 병사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4년 동안 독일 점령 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군 연료를 태우는 것이 독일군을 막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태울 것이었습니다. 파이퍼의 선두 전차들은 스타블로를 통과하여 진격했습니다. 마을 북쪽 끝에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왼쪽으로는 트루아퐁과 암블레브, 잘름강 위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프랑코샹이었습니다. 파이퍼는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프랑코샹 도로 300야드 위에 있는
연료 보급창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300만 갤런의 연료가 위장망 아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체 부대에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연료가 선두전차에서 5분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 신문관들은 파이퍼에게 미군 휘발유를 어디서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지 물었습니다. 파이퍼는 우리 정보장교가 당신들의 보급시설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빌링겐과 스타블로에서 휘발유를 노획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랑코샹에서 300만 갤런의 연료 집적지에서 300야드 이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받았습니다. 파이퍼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연료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캠프 그루페에게 메즈강에 도달하고 다리를 점령하며 며칠 동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휘발유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전체 공세가 성공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트루아퐁으로 향했고 미군들은 그 앞에서 다리들을 폭파시켰습니다. 12월 18일 11:30시 트루아퐁이었습니다. 파이퍼의 선봉대는 암블레브와 잘름 강 위에 다리들이 온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도착했습니다. 그 다리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리들이 없으면 그의 중전차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두 판터 전차들이 다리에서 200야드 떨어져 있었을 때 다리가 폭발했습니다. 미 제51 전투공병 대대시 중대 소속의 미군 공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폭파 장약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폭약을 터뜨렸습니다. 다리는 뒤틀린 강철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이퍼의 서쪽 직영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도하 지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북쪽으로 라글레주와 슈네를 향해 부대들을 보냈습니다. 미군 공병들은 그 다리들 또한 폭파시켰습니다. 혹은 미군 항공기가 그의 종대들을 노출된 곳에서 발견하여 차량들을 파괴하고 좁은 도로들을 막았습니다. 12월 18일 밤이 되자 캠프그루페 파이퍼는 라글레주와 스투몽 사이에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미군 병력에 의해 삼면이 포위되었습니다. 암블레브 강이 그의 후방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보급선도 차단했습니다. 그의 연료는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스투몽이었습니다. 파이퍼는 마지막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스투몽을 공격했습니다. 보병들은 안개를 뚫고 침투했습니다. 팔슈르메거 공수부대가 미군 진지를 측면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전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티거와 판터 전차들이 마을 동쪽 가장자리로 돌진했습니다. 미군 방어 병력인 미 제30 보병 사단과 제3기갑 사단 병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전차 대 전차의 근거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시가전으로 싸웠습니다. 파이퍼는 10:30시까지 스투몽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무의미했습니다. 지원부대 지휘관 구스타프 크니텔 소령이 도착하여 미군이 그들 뒤에 스타블로를 재탈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이퍼의 보급선은 끊겼습니다. 연료 수송대가 그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파이퍼는 자신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군 점령 지역 깊숙이 25마일을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적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연료와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날씨가 맑아지면 전투 폭격기들이 그의 종대를 섬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 판터 전차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차들 대부분은 그가 통제하는 작은 포위망 내에서 기동할 만큼의 연료는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밀고 나갈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돌파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17대의 전차와 가득 찬 연료, 그리고 24시간 안에 메즈강에 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48시간 후 그는 포위되었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참담했습니다. 파이퍼는 국방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투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군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티거2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포화 장갑을 갖춘 판터 전차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싸워온 베테랑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휘발유가 없어서 갇혀 있었습니다. 300만 갤런의 연료가 스타블로에서 그의 징용로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로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200만 갤런은 10마일 떨어진 스파 주변의 보급창들에 있었습니다. 미군이 대부분을 대피시켰지만 심지어 10%만으로도 그가 메주강에 도달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판터 전차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 22일 라글레주에서 포위된 파이퍼는 사단 본부에 보급을 요청하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연료통을 공중 투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90%가 좁은 독일군 방어선을 벗어나 미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군은 중포를 끌어올렸습니다. 105mm와 155mm 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라글레즈를 체계적으로 포격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파이퍼의 병력은 지하실에 웅크린 채 탄약을 아끼며 연료 탱크가 바닥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2월 23일 파이퍼는 철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량들은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그는 모든 중장비를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차, 하프트랙, 포병 장비 등 모든 것이었습니다. 캄프 그룹의 파이퍼는 도보로 퇴각했습니다. 원래 4,800명 중 8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117대의 전차, 149대의 하프트랙, 그리고 24문이 포병 장비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휘발유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벌지 전투는 5주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주 이후 결과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 제2기갑 사단, 즉 제5기갑군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뇌주강사 마일 이내까지 진격했습니다. 미군은 성탄절에 버려진 차량들이 저녁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터 전차들은 목표 지점이 보이는 곳에서 말 그대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독일의 전체 공세는 계획된 양의 2배에 달하는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겨울 날씨, 교통체증, 그리고 전투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12월 26일경에는 대부분의 독일 기갑 부대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45년 1월 1일 보덴플라테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90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에 쓸 연료를 간신히 모아 연합군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144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277대의 항공기와 214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숙련된 비행대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임무로 대체할 수 없는 연료 비축량을 소모했습니다. 1월 말 벌지 전투가 끝난 후 국방군은 공격 부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공장들은 여전히 판터와 티거 전차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상자가 엄청났지만 말입니다. 연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독일 전차들은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해 때때로
황소에 의해 견인되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분산 지역에 앉아 있었고 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갑 사단들은 실제 기동에 필요한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로만 이루어진 훈련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 히틀러의 군수장관은 파이퍼가 빌링겐에서 깨달았던 바를 이해했습니다. 1944년 7월 28일, 벌지 전투 5달 전에 슈페어는 히틀러에게 비망록을 보냈습니다. 그는 총통에게 전투기 생산량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국내 수소화 공장 보호에 할당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의 석유 시설을 계속 공격한다면 우리는 곧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연료 생산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정유시설을 보호하는 대신 전차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1944년 11월 10일 슈페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대 역시 연료 부족으로 인해 거의 이동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이후 독일군의 전쟁 일지에는 연료 부족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전차들이 출발선에 도달할 수 없어 공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차량에 연료가 없어 도보로 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급 수송대들은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전쟁 후에 수행된 미국 전략 폭격 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석유 공습 작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군의 기동력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루프트바페를 지상에 묶어두고 전쟁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5년 2월까지 독일은 한 달에 1000톤의 항공유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1944년 1월에 생산했던 18만 톤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든 양입니다. 생산량은 99.4% 감소하여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독일의 전쟁 기계는 말 그대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요아힘 파이퍼는 벌지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라글레즈에서 탈출한 후 그는 그의 사단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는 1945년 초까지 헝가리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5년 1월 벌지 전투에서 그의 임무가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퍼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기사철 십자 훈장과 참나무잎 및 검을 받았습니다. 선전기관에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을 때 파이퍼는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당시 30살이었습니다. 1946년 그는 다하우에서 전쟁 범죄, 특히 말메디 학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73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피고인은 제6기갑군 사령관 제프 디트리히 장군이었습니다. 1946년 7월 16일 파이퍼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2명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형량은 감형되었습니다. 파이퍼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가 35년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역기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는 1956년 12월에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포르쉐에서 일하다가 폭스바겐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프랑스로 이주하여 트라베스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1976년 7월 14일 바스티유의 날, 파이퍼의 집에 화염병이 투척되었습니다. 그는 질식사했습니다. 그는 당시 61살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SOS 전쟁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이 집행하지 않은 정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캄프 그루페를 지휘했던 그 남자는 프랑스 시골의 불타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30일 후였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행한 일들로 인해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링겐에서의 그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이 이미 패배했다는 그 깨달은 말입니다. 파이퍼는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후 신문 기록에는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그에게 연료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직접적이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운이나 계획으로 공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들의 연료 보급소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간단한 인과관계였습니다. 다른 독일 장교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간섭을 탓했습니다. 악천후를 탓했습니다. 연합군의 제공권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석유 공급을 통제하는 적들에 맞서 현대 기계화 전쟁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경제적 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파이퍼는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빌링겐에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전술적 재능이 뛰어나도 그 규모의 전략적 자원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석유 없이 석유 동력 전쟁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어쨌든 시도했고 53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빌링겐의 연료 보급소는 어린이 공원이 되었습니다. 벨기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놀이터입니다. 그들은 80년 전 한 SS 대령이 그 자리에서 그의 조국의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2만 4천 갤런의 연료가 불탔던 프랑크푸르샹의 장소는 표식이 없습니다. 그곳은 아르덴 지역의 다른 모든 시골 교차로처럼 보이는 도로의 구분길이 전부입니다. 라글레주에는 현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파이퍼의 킹타이거 전차 한 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는 70톤짜리 괴물로 2000야드 거리에서 어떤 연합군 전차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차는 파이퍼가 1944년 12월에 버려두었던 그대로 들판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된 채 말입니다. 박물관 안내판에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휘발유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승무원들은 적진을 가로질러 집으로 걸어갔고 전차는 버려졌습니다. 군사학교들은 여전히 벌지 전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전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스토뉴의 영웅적인 방어에 대해 가르칩니다.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독일 정보력의 실패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그들은 병참에는 시간을 덜 할애합니다. 연료 소비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세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계산에는 더 적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교훈은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석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 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수백만 갤런의 연료를 공급원에서 소비지로 끊김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병참망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독일은 국내 석유 생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정복을 통해 석유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즉 코카서스 유전이 소련의 손에 남고 루마니아가 함락되고 합성 연료 공장이 파괴되었을 때 전쟁은 끝났습니다. 독일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6달과 수십만 명의 더 많은 죽음을 겪었을 뿐입니다. 파이퍼는 1944년 12월 빌링겐에 서서 미군의 연료가 독일 전차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교훈은 너무 늦게 배워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단지 용기와 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용기도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기본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우리는 매일 군사기록보관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전쟁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결정한 평범한 병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해했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 독일, 벨기에,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필리핀.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양측에서 싸웠던 국가들의 시청자들이 모두 역사에서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복무했던 가족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S 상급 돌격대 지도자 요아힘 파이퍼의 모든 죄와 모든 전술적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가 1944년 12월 벨기에의 한 마을에 서서 진실을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실은 그의 조국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6달 더의 파멸적인 파괴를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쟁은 석유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바닥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이해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